경제 전략 관점의 심층 분석. 제목: 한국의 억단위 도박, 전쟁 공포를 수출, 황금 광맥으로 바꾸다. 한국은 좁은 영토와 분단 현실 속에서 늘 전쟁의 그림자와 함께 살아왔다.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병역 의무와 높은 국방 예산은 일종의 전쟁 보험료처럼 느껴진다. 눈앞에 보이는 수익은 없는데 매년 막대한 세금을 태워 군대를 유지하고 무기를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겉으로만 보면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를 위험에 대비해 강제로 납부하는 비용, 즉 순수한 비용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수십 년간 지불해온 이 전쟁 보험료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거대한 실물 자산과 생산 능력에 대한 장기 투자였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자산의 가치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은 이를 소비성 지출로 오해해왔다. 하지만 세계 정세가 불안해지고 각국이 다시 군비 경쟁에 뛰어들면서 한국이 쌓아온 이 보험료는 지금 실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으로 변신하고 있다. 전쟁이 날까봐 유지하던 군사력과 방산공장이 전쟁이 날까봐 무기를 사야 하는 다른 나라들의 불안을 먹고 돌아가는 수출 공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국방비를 보험료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진다. 가정이 화재보험을 드는 이유는 매년 안에 불이 날 확률이 높아서가 아니라 만약 그 작은 확률이 현실이 되었을 때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한국의 국방비도 마찬가지다.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말하면서도 만약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된다면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 따라서 국방비는 기대 수익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최악의 사태에서 손실을 제한하기 위한 보험 성격이 강하다. 문제는 보험의 특성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성공인데 그 경우 사람들은 이 많은 돈을 괜히 쓴 것 아니냐고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전쟁이 없으면 군대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고 무기 개발에 들어간 막대한 연구 비용과 공장 설비는 세금을 태운 결과물로만 인식되기 쉽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국방비는 돌이킬 수 없는 매몰 비용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에 투자해야지 전차와 자주포를 만드는 공장은 세금 먹는 하마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 보험 구조에는 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층위가 존재한다. 보험을 들기 위해 꾸준히 지출한 돈은 단지 가상의 계약서로만 남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는 사람과 기술, 공장과 산업 생태계라는 실물 자산을 남긴다. 한국은 북쪽의 위협 때문에 장기간 고도화된 군사력을 유지해야 했고 그 결과 일정 규모 이상의 병력, 장비, 정비체계, 방산 연구 인프라를 포기할 수 없었다. 즉,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가 동시에 고도의 제조 역량과 설계 능력을 내재한 산업자산으로 축적된 셈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일종의 실물 옵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장은 수익을 내지 못하지만 특정한 세계 정세와 시장 환경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수익 창출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자산이라는 의미다. 한국의 방산산업은 오랫동안 국내 수요에 의존하며 간신히 유지되는 수익성 낮은 산업처럼 보였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기존 주요 방산 국가들이 급증한 수요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순간 이 실물 옵션의 가치가 갑자기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이 수십 년간 감내해온 군사력 유지 비용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전통적인 의미의 보험 기능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지력을 제공하고 설령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든다. 둘째는 오늘날 가시화되고 있는 수출 산업으로서의 얼굴이다. 세계가 불안해질수록 한국이 이미 갖추고 있던 생산 능력과 기술력은 빠르게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지로 부상한다. 이 두 얼굴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구조 속에서 맞물려 돌아간다. 한때 방산공장은 국내 주문이 끊기면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던 세금으로 연명하는 시설에 가까웠다. 대규모 설비와 인력은 한번 구축하면 쉽게 줄일 수 없고 그렇다고 민간 제품으로 전환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국민은 어차피 수출도 잘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큰 공장을 유지하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지점이 보험료가 투자로 바뀌는 핵심 포인트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방산공장은 평상시에는 세금을 먹는 존재 같지만
특정한 국제정세 변화가 도래하는 순간부터는 거의 돈을 찍어내는 인쇄기로 변한다. 그 이유는 방산산업의 비용 구조에 있다. 방산공장은 초기 설비 투자와 기술 축적, 시즌 평가 체계 구축에 엄청난 고정 비용이 들어간다. 일단 이 고정 비용이 대부분 지불된 뒤 수출 계약을 통해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 추가로 들어가는 변동 비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즉, 같은 설비와 인력으로 더 많은 무기를 찍어낼 수 있고 단가도 경쟁국보다 낮게 제시하면서도 이유는 두텁게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유리한 점은 바로 이 고정 비용을 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이미 지불해 놓았다는 점이다. 북쪽의 위협이 없었다면 정치적으로 이렇게까지 큰 방산 인프라를 꾸준히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 때문에 한국은 어쩔 수 없이 고가의 보험료를 매년 납부했고 그 결과 누구보다도 단단한 군사기술과 생산 능력을 손에 쥐게 되었다. 이제 세계가 불안해지자 한국은 어차피 안보 때문에 유지하던 설비를 활용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거머쥐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수출하는 것이 단순히 철과 화약 덩어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전쟁 준비에 대한 두려움, 즉 혹시라도 우리에게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각국의 불안이 예산을 자극하고 그 예산이 구체적인 무기 구매 계약으로 흘러들어간다. 한국 방산기업은 바로 이 두려움을 납기 준수와 가격 경쟁력, 운용 실적으로 달래주는 역할을 한다. 세계가 두려움을 느낄수록 한국은 빠르고 믿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공급자로서 경제적 보상을 받게 되는 구조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국방비와 방산산업은 단순한 군사정책이 아니라 세계 안보 질서의 변동에 베팅한 일종의 전략적 포트폴리오라고도 할 수 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한 보험료가 어느 순간 위험 그 자체를 수익원으로 전환하는 금융상품처럼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 구조가 자동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다. 국내 연구개발, 병력구조 개편, 민군 협력, 수출 마케팅, 동맹 네트워크 등 수많은 정책적 선택이 겹겹이 쌓여야만 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전제, 즉 전쟁이 두려워서라도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제1부에서는 한국의 국방비와 방산산업을 보험료와 실물 옵션의 관점에서 조망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구조가 실제 수출 계약과 국제정치의 역학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현금 흐름과 영향력으로 변환되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존재하는 위험과 한계는 무엇인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전쟁 공포를 수출 황금광맥으로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윤리와 경제, 안보가 뒤엉킨 복합 방정식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한국 경제의 미래 전략을 논의할 때 결코 비켜갈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이 보험 구조가 어떻게 실제 수출 계약과 국가 전략으로 전환되는가 하는 부분이다. 한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방산 수출의 기회는 단순히 운이 좋았다로 설명하기 어렵다. 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한국은 이미 전시에 가까운 수준의 동원 체계를 평시에도 유지하는 독특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병력, 정비, 탄약 생산, 장비 업그레이드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방산산업은 경기 순환과 크게 상관없이 안정적인 내부 수요를 보장받아왔다. 이 덕분에 기업 입장에서는 얇지만 끊어지지 않는 내수 물량을 기반으로 연구개발과 생산 라인을 유지할 수 있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갈등과 긴장이 심화되면서 갑작스럽게 시간에 쫓기는 구매자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가장 뛰어난 무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 신뢰할 수 있고 단기간 안에 대량으로 공급 가능한 무기를 필요로 한다. 기존의 전통 강국들은 오랫동안 축적된 주문과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 때문에 생산을 빠르게 늘리기 어렵다. 반면 한국은 이미 높은 수준의 생산 설비를 가동하면서도 그동안 내수 중심으로 활용해온 여유 물량과 확장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방산공장은 오랜 세월 보험료로 유지되던 설비에서 공급 병목을 해소해주는 새로운 인쇄기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이는 공급 탄력성의 차이에서 오는 초과 이윤에 가깝다. 수요가 급증하는데
생산 설비를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산업에서는 기존 생산자들이 자연스럽게 가격 협상력과 계약 조건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방산산업은 안전기준, 시험평가, 동맹국 간 승인 절차 등 진입장벽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새로 뛰어드는 기업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기 어렵다. 대신 이미 검증된 소수의 생산자만이 늘어난 수요를 나눠 갖게 된다. 한국은 오랜 기간 안보 논리를 이유로 유지해온 이 생산 기반 덕분에 지금은 세계적인 공급 부족 상황에서 경제적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선 것이다. 이런 구조를 보험료의 역전현상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원래는 한국이 전쟁을 두려워하여 매년 지불하던 비용이었는데 세계가 더 불안해지자 이번에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게 보험료를 지불하는 구도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전쟁의 공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공포로 인해 생겨나는 방위 예산은 더 이상 한국 내부에서만 소모되지 않는다. 그것은 계약서와 선급금, 중장기 공급 계약의 형태로 한국 기업들의 재무제표 안으로 들어온다. 국방비가 국가 재정에서 빠져나가는 동시에 방산 수출 대금이 외화 수입으로 들어오는 이중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전략적 질문이 발생한다. 한국은 이 방산 수출 호황을 단순한 경기 순환적 기회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국가 포트폴리오 재편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수출 계약이 늘어나면 제조업 고용과 특정 지역의 경기가 살아난다. 조선과 자동차, 반도체에 더해 새로운 수출축이 생기면서 대외무역 구조 역시 다변화되는 효과가 있다. 방산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이기 때문에 유사한 매출을 올리더라도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국내에 남긴다. 숙련기술자, 연구인력, 고급 부품 업체 등에서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방산 수출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을 경우 피할 수 없는 윤리적, 정치적 논쟁이 따라온다. 기본적으로 무기 수출은 다른 나라의 군사력 강화에 기여하는 행위이며 이는 특정 지역의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 한국이 전쟁 공포를 수출해 돈을 버는 나라라는 인식이 형성되면 외교적으로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수출 시장의 지속 가능성도 위협받는다. 어느 시점 이후에는 한국이 제공하는 방산 상품이 단지 보험이 아니라 잠재적 위험 증폭 장치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경제적 계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외교안보 윤리정책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난제이다. 또한 방산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한국 경제는 일종의 역설에 직면하게 된다. 세계가 불안할수록 갈등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군비 경쟁이 심화될수록 단기적인 수출 기회는 늘어난다. 그러나 이런 환경은 세계 교역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다른 수출 산업에 부정적 충격을 줄 수 있다. 소비재, 첨단 제조, 문화산업 등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제 환경에서 더 큰 성과를 내는 분야다. 방산 수출의 확대가 이런 분야의 성장 기반을 위협한다면 단기 수익과 장기 번영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현명한 전략은 방산 산업을 단일 성장 엔진으로 삼기보다는 한국 경제 포트폴리오 안에 하나의 자산군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다시 보험의 비유를 들자면 방산은 위험이 높지만 특정 상황에서 큰 수익을 내는 옵션 상품에 가깝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 상품을 통해 일부 수익을 확보하되 나머지 자원은 여전히 반도체, 인공지능,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와 같은 미래지향 산업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방산 호황기에는 세수와 외화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이 여유 재원을 구조개혁과 인적 자본 축적에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야만 갈등이 완화되고 군비 경쟁의 열기가 식었을 때도 한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다. 방산 산업이 가지는 또 다른 경제적 의미는 고도의 기술 집약적 산업이라는 점이다. 최신형 전차와 자주포, 전투기, 미사일 시스템은 단순한 철과 화약이 아니다. 복합재료, 정밀 제어, 센서, 통신,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통합되어 있다. 이 기술들은 민간 분야와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방산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이 민간 산업으로 이전될 수 있다. 항공우주, 위성통신, 첨단 공작기계,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등 여러 분야에서 방산기술의 파생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한국이 이 연계를 의도적으로 설계한다면 전쟁 공포를 대비하기 위해 투자한 자원이
평화 시기에는 민간 혁신의 토대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 역시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군용 규격에 맞춘 고가 장비에 집중하는 것이 단기 수익 면에서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엄격한 군 규격과 장기 계약 구조는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민간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 압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국가는 방산기업이 방위 사업에만 갇히지 않도록 민간 전환과 기술 개방,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방산 호황이 끝난 뒤에도 기술과 인력이 다른 산업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전쟁 공포를 수출 황금 광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치적 과신이다.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특정 국가와의 군사 외교적 연계가 더 촘촘해진다. 무기 공급은 단순한 상품 거래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신뢰관계와 전략적 이해의 공유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방산 수출이 확대될수록 한국은 더 복잡한 동맹과 갈등의 지형 속에 깊게 발을 들이게 된다. 이것은 외교적 영향력을 키우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특정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크게 키우는 요인이기도 하다. 요약하면 한국이 오랜 세월 전쟁 공포를 견디며 지불해온 국방비와 방산 유지 비용은 단순한 매몰 비용이 아니라 오늘날 실질적인 수출 자산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보험경제학과 실물 옵션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다. 다만 이 구조는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과 전쟁 공포에서 비롯된 수익을 얻는 현실 사이에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 모순된 두 힘을 인정하고 방산을 안보와 경제, 윤리의 균형 속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전쟁 공포를 기반으로 하는 황금 광맥은 언제든지 국제 여론과 정치적 리스크에 의해 막힐 수 있는 유동적인 수익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 기회를 이용해 보다 튼튼한 민간 산업과 기술 기반을 다지는 데 투자하고 언젠가 세계가 더 평화로워졌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전쟁을 두려워해 지불한 보험료를 궁극적으로 가장 평화로운 방식으로 회수하는 길일 것이다.